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간입니다. 자,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경제계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첫 소식이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요즘에 북한에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이러다가 정말 북한 경제가 한꺼번에 좀 붕괴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이제 들 정도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이것도 통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간 북한 미사일 매일 쏘고 있죠. 예. 또 여러 가지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특히 요즘은 아사자 문제 때문에 네. 특히 북한을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통계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첫 번째 주제로 잡았습니다. 네. 근데 그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네. 벌써 저 빨간색이 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네. 20년도 같으면 저 코로나가 아주 저 극성을 부릴 때인데 이때 4.5%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이렇게 네. 했었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4.5% 예, 예. 2020년이었고요. 21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가 회복하면서 우리는 4.1% 성장할 때 그는 겨우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0.1% 네. 또 성장을 했었고 예. 또 19년도에도 역시 마이너스 3.5% 역성장하면서 아주 북한 경제가 어려지고 특히 북한에서는 저 식량 배급의 제 1순위가 군인들. 네. 군인들이 하루에 620g을 받다가 최근에는 580g으로 아, 줄었습니다. 네. 군인들마저도 네, 줄었군요. 군인들마저도. 그러니까 네. 그 외에 일반 정말 서민들은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해도 예. 특히 개성까지 속출하고 있다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이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요? 그 부분도 통계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저도 이번에 그 관련 통계를 다 모으면서 정말 북한 경제, 북한 사회 또 정치 시스템이 정말 심각한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기 네. 북한 GDP 대비 군비 지출을 보겠습니다. 네. 자, 그 전쟁 좋아하는 러시아 같은 경우도 GDP 대비 3.8%에 네. 불과합니다. 미국이 방위 산업, 군비 지출을 많이 한다 해도 GDP 대비 3.4%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한국이 2.7% 예, 정도고요. 예, 그리고 네. 중국마저도 1.7%에 불과합니다. 근데 북한 보십시오. 네. 기둥이 월등합니다. 네. 북한은 26.4%. 예, 거의 한 나라의 전체 부의 한 25%를 다 군비 지출로 예. 하니까 이 나라가 정말 성장을 하겠는가? 세상에 가장 비싼 보험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비싼 보험이요? 가장 비싼 보험. 비싼 보험이요? 예, 글쎄요. 가장 비싼 보험이 전쟁 보험입니다. 아, 네. 보험은 뭐죠? 우리가 위기 시에 무슨 교통 상해 보험이나 암 보험은 정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네. 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 보험은 전쟁이 안 일어나면 그 전쟁을 대비하는 예산들이 다 어떻게 되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나라의 전쟁 보험을 GDP의 26.4%를 사용하고 네. 있으니 군비로 지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전쟁 보험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러니까 정말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아사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북한에서 군사력을 얼마나 키우고 있길래 그런 건지 그 내용도 한번 통계로 볼까요? 예. 네. 저도 정말 이번 통계를 준비해서 정말 너무나 가슴이 미지고 놀라운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예. 우선 그 남부르 군사력 현황 자료를 보겠습니다. 육군 우리나라가 남한이 55만 명 병력인데 이게 이제 2020년 기준입니다. 네. 근데 북한은 128만 명. 북한 젊은이 128만 명이 군대 가서 뭐 하겠습니까? 훈련하겠죠. 훈련해가지고 무슨 훈련을 하죠? 소위 우리가 군대 가면 군인들이 하는 일이 하루 종일 물론 훈련도 받겠죠. 네. 가서 땅 파고 풀 뽑고 네. 한마디로 쓸데없는 네. 일에
그 128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가서 낭비를 하고 있으니 네. 이게 뭐가 부가가치 있는 일을 생산을 해야 나라가 살뚱말뚱한데 네. 젊은이 128만 명이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북한 경제가 과연 지탱하겠냐 예. 그런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예. 더구나 그 남북 군사력 현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해군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투 함정이 100척입니다. 근데 북한은 430척. 상륙 함정이에요. 상륙 함정. 전쟁 나면 상륙하는 함정이 우리나라는 10여 척, 북한은 무려 250척. 이러니 그 전쟁 준비에 정말 과도한 무려 한 나라의 부의 26.4%를 이렇게 쏟아붓고 있으니 예. 북한 경제가 정말 사회 시스템이 살아남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북한이 정부 예산을 네. 이 군사력 확충에 다 부어서 예. 국민을 상당히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걸 보여준 통계도 있을까요? 네, 정말 이거 보고 너무너무 저 가슴 아팠습니다. 네. 우리 혹시 앵커님 하루 저녁에 가서 식사 한번 하는데 뭐 20만, 30만 원 그냥 나가죠, 그죠? 뭐 여럿이서 먹다 보면 그렇죠. 예, 요즘에 물가가 워낙 올라서 네, 내가 한번 쏠게 할 때 네. 하룻밤에 몇십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 국민들은 한 달에 11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11만 원. 네. 한 달 한 기준 달에 거죠. 11만 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 남한은 그 1인당 이제 국민 소득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한은 1년에 4천만 원이 넘습니다. 4천만 원. 네. 근데 북한은 1년에 33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1년에 337만 원으로 살고 있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1만 원 됩니다. 예. 정말 이 너무나 참혹한 북한 어떤 현실을 보여줄 수 있고 이번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저도 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통계를 보고 뭔가 이 한 나라에 태어나서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슴 미어지는 그런 통계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 경제가 그동안 어땠길래 네. 과연 이 지경까지 되었을지 이와 관련한 통계도 있을까요? 예, 그 북한의 무역 통계를 보시면 무역 통계요. 예, 네. 그 김정은이가 취임한 적이 2011년입니다. 거의 약 한 12년 전이죠. 네. 예. 2011년에는 그나마 그 무역 총액이 63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무역 총액이. 네, 네. 그러다 2014년에는 76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도 좀 올라갔네요. 네. 그런데 2021년에는 무역 총액이 얼마죠? 3억이네요. 네. 완전히 주저앉았네요. 예, 3억에 불과한 3억. 네. 이것이 정말 과연 한 나라인가? 네. 제가 아는 어느 기업체 하나도 3억 달러, 중소기업도 3억 달러 이상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무역 총액이 3억 달러다. 네. 이것은 정말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북한 경제의 현실입니다. 네. 왜 이렇게 북한 경제가 주저앉았을까요?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했는데 예. 네,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북한이 핵실험, 그러니까 핵실험을 크게 사회를 하고 미사일 발사를 무려 60회나 네. 단행했습니다. 결국엔 또 군사적인 문제군요. 이제 그래 하면서 그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가 시작되고 석탄 수출 금지, 농수산물, 의류 수출 금지, 그리고 이제 정제유 수입 금지가 되면서 북한 경제가 본격적으로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련이 붕괴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소련이 붕괴한 이유. 글쎄요, 소련도 군사력에 상당히 집중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네. 예, 그 미국의 전략이기도 한데 그때 한참 뭐 냉전 시대에 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비 경쟁으로 치달았고 네. 소련이 지나치게 군비에 많이 투입하다가 결국 소련 연방이 다 해체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정말 이렇게 군사력에 집중하다가 나라에 큰 위기가 오지 않겠냐 예. 그런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북한의 경제 실상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더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등산을 종종 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저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네. 겉으로는 지금 뭐 잎사귀도 있고 하지만 속은 다 텅 비어 있습니다. 네. 자, 저런 나무들이 가끔씩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언제 쓰러지냐? 태풍 불 때, 네. 큰 바람이 올 때 저런 나무들이 다 쓰러집니다. 저는 북한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나는 북한이 저렇게 쓰러지지 않겠냐. 결국 이제 개성에서도 이렇게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북한 전역에 어떤 식량 위기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네. 저는 한꺼번에 이런 고목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게 네. 되면 예. 위기에 위기가 찾아오겠군요. 네. 예. 사실 이제 저런 사태가 발생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 2년 전인가 이제 러시아가 그 소련 옛날 연방 국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 이제 아르메니아 뭐 그 주변의 국가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러시아가 곧바로 평화 유지군을 파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 이제 무마가 됐는데, 저는 북한이 이런 급변 사태가 발생할 때 저는 중국이 평화 유지군 명목으로 바로 진주할 것이다. 아, 네. 예. 자, 그리 되면 이제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유엔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중국 나가라고 하겠죠. 그럼 중국 나가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일련 사태에 보듯이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까지 들어와 가지고 북한에 진주하면서 정말 북한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다 빼먹는 그런 어떤 수탈적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이것은 순수하게 저 개인적 견해입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통계를 통해서 지금 북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제 발발한 지가 1년이 됐고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정말 장기전으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도 뭐 상당히 막심하고요.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독일 등은 탱크도 보내면서 더 많은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러시아가 금방 끝날 것 같다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 그래프를 볼까요? 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군사력 비교입니다. 네. 자, 저거 보면 자, 병력이 녹색이 러시아고, 예. 네,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예. 병력이야 뭐 75만과 209만 뭐 어찌 보면 한 3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투기를 볼까요? 전투기. 네. 전투기는 우크라이나가 69대, 러시아가 770세대, 네.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네요. 예. 또 공격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뭐 탱크, 장갑차, 함정은 거의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수성보다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3배 이상만 전력을 갖고 있으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수치로 통계를 본 이 정도의 절대적인 군사력 우위에서 러시아는 금방 침공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봐도 이제 6, 7배 차이는 거뜬히 나 보이는데 예.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퇴폐하는 분위기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예, 결국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고 서방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서방 진영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이렇게 확산됐습니다. 네. 예. 보시면 미국 그다음에 유럽 연합에서 벌써 직접적 군사 지원 또 재정적 지원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돈으로 30조를 지원하고 이제 군사력 지원을 하고 비간접적 재정 지원도 33조를 지원했습니다. 예. 러시아와 맞닿은 유럽 연방 같은 경우에는 무려 재정 지원을 42조 원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탱크까지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
나토 위주로 이렇게 러시아를 대항하겠습니까? 결국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유럽, 서유럽이 다 러시아에 넘어간다라고 네. 하는 어떤 위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이제 나토 국가 중심으로 더 큰 지원을 하기 위한 각종 그 계획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서방 국가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대규모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어쨌든 양 국가, 나라 모두 서방 전체에 좀 피해가 상당히 막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먼저요, 네. 러시아의 지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뭐 장갑차 무슨 뭐 저 전차 뭐 차량 이런 것들 뭐 수천 대씩 됐지만 제일 큰 사실 손실 규모는 병력입니다. 병력. 네. 13만 명의 러시아의 젊은 군인들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고 예. 그 위에 아마 간접적 피해는 거의 추산이 불가합니다. 네. 아,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그 군인들의 사망자가 이렇게 많다는 게 그렇지. 참으로 안타까운데, 네. 반대로 우크라이나 피해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이제 막심할 것 예,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역시 군인들이 10만 명, 네. 또 민간인이 약 2만 명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적 피해는 이제 러시아와 비슷하게 이제 발생을 했고, 네. 이제 물적 피해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약 한 140조 원 네. 발생했습니다. 주택이 478억 달러, 즉 62조 원 이렇게 발생했고요. 교통 인프라도 약 45조 원. 그러니까 전쟁 비용이, 현재가 들어간 전쟁 비용이 러시아와 서방 세계에 다 합치면 약 3,100억 달러. 네. 3,100억 달러. 예, 예. 네. 그래서 3,100억 달러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그죠? 네. 약 400조 원이에요, 400조 원. 400조 원. 네. 네. 근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냐면 약 666조입니다. 네. 666조 1년 예산인데 현재 양측에서 약 400조 원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 예, 1년 예산 가까이 정말 예, 예. 네, 피해가 발생을 했군요. 예. 정말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러시아가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감행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역시 이제 중요한 변수가 이제 러시아 경제가 어떠냐. 네. 근데 이제 그래프에 보듯이 22년, 23년 러시아 경제가 대폭 후퇴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3.5%, 3.3%씩 다른 뭐 그 서방 세계는 뭐 2.7%, 4.3%씩 다 성장했지만 러시아는 3.5%씩 이제 후퇴를 했는데. 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러시아가 이런 어떤 경제 문제 때문에 과연 전쟁을 종식할 것이냐. 네. 그건 또 아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국의 피해도 너무나 네. 심각한데. 자, 전쟁 발발 후에 전 세계 국가들이 오히려 한쪽에서는 무슨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 나토 국가들이 전쟁을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원하면서 한편 가스 수입은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참 전쟁하면서 한쪽에는 러시아는 가스를 수출하고 있고, 왜냐하면 거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가스 의존율이 거의 한 98%까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 뭐 독일, 프랑스 등이 러시아의 뭐 50% 이상 다 수입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이해가 맞물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길 원하지만 북한 같은 급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한편 이렇게 가스 수입이 다 무슨 원자재 그런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전쟁은 계속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나 정부 당국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네. 정책이나 기업 전략을 좀 구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집집마다 뭐 음식물 포장 용기, 뭐 스티로폼 등을 대량으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전 세계적인 난제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대표님, 특히나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어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통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저기 혹시 집에서 혹시 생수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정수기 이용하십니까? 저는 정수기 이용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생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생수를 마시고 난 뒤에 플라스틱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우리 집에서는 쓰레기 담당 네, 자기 때문에 분리수거 담당이시군요. 네. 그래서 야 이거 폐플라스틱 이거 계속 버릴 때마다 마음에 참 꺼림직했는데 네.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88kg, 세계 3등이었습니다. 네. 미국은 원래 소비 국가였기 때문에 130kg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영국, 우리나라 3위였습니다. 네. 우리는 족발 하나를 시켜도 얼마나 그게 많은 플라스틱이 용기가 뭐 예. 한 7, 8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막 전체 12개까지 용기가 나옵니다. 12개까지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플라스틱에 대한 큰 고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통계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섹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 통계도 볼까요? 가정에서 나오는 일회용 플라스틱 종류 네, 통계도 있는데요. 예. 어떤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예. 네. 그 그래프를 보시면 식품 포장재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음료, 유제품 용기도 있지만 일회용 플라스틱이 70% 이상 되는데 이게 이제 그린피스가 작년에 시민들 3,500명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간 1인당 41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또 식품 포장재가 10만 개 넘을 정도로 거의 73% 이상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식품 포장재 비율은 20년도에 71%에서 21년에는 78%, 또 작년에는 또 70%까지 70% 이상 꾸준하게 이런 식품 포장재가 이렇게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배달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회용기 이런 플라스틱 용기들의 사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요즘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 또 꼽히고 있다고 해요. 예.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제가 이 통계 때문에 네. 가져왔습니다. 국내 이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는 산업이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 혹시 도시유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도시 유전이요? 예. 생소한데요. 예. 네. 유전은 저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미국, 뭐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제는 우리나라 유전이 그야말로 그 매립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렇지. 기름이 나온다. 자, 네. 그게 무엇이냐? 그 매립장에 묻혀 있는 폐플라스틱, 폐비닐 그걸 10톤을 정제를 하면 거기에 80%의 기름이 나옵니다. 네. 이제는 전 세계에 파묻혀 있는 그 폐플라스틱을 우리가 기름으로 환원하는 기술이 지금 속속 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플라스틱 그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폐플라스틱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혁신 기술들이 나와서 이것을 석유로 다시 환원하니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석유 수출 국가가 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인데 이 재활용 기술 확보 덕분에 폐플라스틱 가격도 또 급등하고 있다고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아이러니인데 그전에는 뭐 특히 이제 명절 전에 그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70%가 폐플라스틱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그 도시 유전이라 하는 산업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아마존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상품에 재활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수입을 하지 않겠다. 아마존에 팔 수 없다. 그런 정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폐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품보다 오히려 폐플라스틱이 비싸게 되니까 신품을 다시 재활용 만드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려 한 3년 만에 100% 넘을 정도로 좀 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앞으로 폐플라스틱 확보 전쟁이 아마 일어날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통계를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주는 인사이트랄까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그 주식을 하는 국민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대충 한번 맞춰보실래요? 글쎄요. 한 20만 원 될까요? 1270만 명. 1270만 명이요? 네. 그러니까 1270만 명의 우리나라 주식하는 분들이 네. 외국 그 어떤 투자가들하고 정반대로 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외국 투자가들이 팔 때 소위 개미들은 사고, 네. 개미들이 팔 때는 외국 주식들이 사고 그런 이제 상태에 있는데, 그거는 결국 뭐냐, 이 거대한 산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돈의 맥락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데, 지금 폐플라스틱은 제가 보기에는 큰 산업적 흐름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롯데 그룹,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SK그룹, 네. 그다음에 LG화학, 뭐 금호석유화학, 이 모든 대기업들이 속속 그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거대한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그 도시 유전을 하는 혁신 중소기업들도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이분야에 좀 이렇게 학습을 하시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쪽 업종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슈 짧게 좀 짚어볼게요.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지진 때문에 튀르키예가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 피해가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 지진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좀 자주 있었다고요. 이 부분도 이제 통계로 살펴볼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7.88 나면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는데, 지진이 7 이상 나면 대부분 그런 건물이나 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거의 7 이상 나왔던 사례가 거의 한 6건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1939년에도 3만 3천 명 발생했는데 이때도 7.8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7.6이 발생했는데 이때도 1만 7천 명 정도 예. 발생했고, 이번에는 거의 지금 뭐 4만 명 넘게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7.8이고, 그래서 미국 지질조사국 같은 경우는 7 이상도 아직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뭐 강진을 일으키는 6번 이상 발생할 정도로니까 앞으로도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네. 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지진 피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네. 사실이 더욱더 충격적인데, 자, 튀르키예 경제도 지금 상황이 이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볼까요? 예. 우리 앵커님이 예를 들어 그 마트에 갔을 때 네, 평소에는 그 달걀 한 꾸러미를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샀다. 네, 근데 어느 날 갔는데 8,000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충격이죠. 네, 아껴 먹겠죠. 그렇죠. 네, 한마디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그러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볼까요? 네, 네, 거의 작년 22년 기준으로 볼 때 5월 달에 무려 73.5%까지 네,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이거는 한 나라 경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특히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이제 국가 부도를 선언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네,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를 선언했는데 스리랑카도 45.3% 물가였습니다. 네, 근데 터키의 경제가 완전히 그냥 화폐가 종이가 되는 예. 그런 나라에서 이런 또 지진이 발생하니 예. 정말 우리 형제국 터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크게 알겠습니다. 좀 탈바꾸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